네, 자 541페이지요. 자, 모의고사 1회의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부터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네, 자 부가가치세 관리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FAT 1급의 그 첫 번째 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라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자, 자료 설명. 클린 기업의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한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며 대금은 6월 30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분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공급했다. 이거는 영세율 적용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영세율. 그러니까 유형만 여러분이 영세를 선택을 잘 해주시면은 유형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세금계산서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제 11번 과세매출로 쭉 문제를 내왔었는데 이거는 12번이 됩니다. 영세매출 12번.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라는 요 수행과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갑니다. 날짜는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 첫 번째 문제는 FAT 1급은 늘 11번으로 나와요. 근데 이와 같이 TAT 2급에서는 꼭 11번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2번입니다. 영세율이기 때문에 12. 여러분 영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12와 16.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세율의 유형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입력한 12번 유형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거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6번 영세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건 영세라고 안 하고 16번에는 수출이라고 돼 있어요. 수출. 이것은 수출 실적 증명서에 의한 직접 수출 거래예요. 직접 수출 거래. 그러니까 12번의 영세는 국내 업체 간의 수출품의 임가공 거래라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매 확인서 아니면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바로 12번입니다. 이것은 국내 업체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가 12번이 되고 그 다음에 16번도 영세율인데 수출이라고 합니다. 16번에는 유형의 제목이 영세가 안 되어 있고 수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영세율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출실적 증명서에 의한 직접 수출 거래는 16번이다. 이번에는 지금 요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죠. 12번에. 네, 품명에는 차량용 공기, 청정기, 수량 90, 단가 50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죠. 클린 기업.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비워줘야죠. 분계는 6월 30일 날 대금을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그러면 차변 분계 보시면 외상 매출금, 클린 기업.
대변의 제품 매출 4,500 영세율이니까 부가세가 없죠. 그리고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러 가야 되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가 FAT 1급은 맨 위에 있는데 TAT 2급은 요 네 번째로 내려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5월 20일부터 5월 20일을 검색합니다. 엔터. 자, 체크하시고 위에 있는 전자발행 누른 다음에 확인 단추 눌러보시면 제목이 다르죠?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네. 자,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한 다음에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아래에 와서 매출조회 눌러주시고 발행 눌러주시고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 끝났어요. 닫고 메인 매출 전페이에서는 조회 한번 눌러보면 조금 전에 비워놓았던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 유형이 11번이 아니라 12번으로 출제했다는 게 지금 그동안 앞에서 부가세 첫 번째 문제하고 다른 점이에요. 12번 영세도 출제될 수 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거래로 출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료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료 설명을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자료 설명을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FAT 1급에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그냥 입력하는 문제죠. 발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FAT 1급 혹시 이번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TAT 2급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문제 자체가 다릅니다. FAT 1급에서는 발급하라고 나오지 않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입력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보통 입력하잖아요. 상품을 팔았는데 제품이 하자가 있어서 반품이 들어와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래서 입력해라. 그래서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는 문제를 내고 있고 TAT2급은 입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발급하는 문제를 내요. 그래서 직접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로 들어가서 발급 전송까지 해야 되는 문제죠. 이게 그 문제죠. 자료 설명. 에림 산업 주식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 수량이 120개로 기재했어야 하나 담당자 실수로 수량을 100개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량이 틀리게 되면 중요한 것이 이게 금액이 틀려요. 공급 가액이. 그래서 공급 가액을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자, 수행과제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재사항 착오에는 이제 그 비고가 있었잖아요. 비고에서 우리가 앞에서 얼마 전에 했던 문제 중에도 기재사항 착오 1번이 기재사항 착오였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비고가 주로 작성 날짜. 기재사항 착오 중에 그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했다. 이런 문제를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공급가액이 잘못 기재되었다. 여기서 공급 수량의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량이나 단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에 수량이나 단가가 누락됐다고 해서 이것을 부실기재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급가액이 만약에 누락됐다. 그러면 그건 부실기재 세금 계산서인 거죠. 그러니까 수량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공급가액이 틀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월 22일자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를 6월 22일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게 보인단 말이죠. 세금계산서 내용과 똑같죠? 미니 공급기 청정기 1000만원에 100만원. 자, 여기에 수량이 잘못된 거예요. 120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체크하시고 이 잘못된 걸 취소시키고 새로 고친 거를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럼 체크하고 위에 있는 수정 세금계산서 클릭하고, 자, 수정 사유는 1번이에요. 기재사항 차고. 그리고 요 밑에 엔터 치면은 기재사항 차고 항목이라는 비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번이에요. 공급가액 및 세액. 공급가액 및 세액. 그리고 밑에서 확인을 누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세 줄로 작성이 되는데, 맨 첫 줄은 당초분, 두 번째 줄은 잘못된 당초분을 취소시키는 마이너스 거래, 그 다음 또 하나의 수정분은 제대로 된 것을 발행하는 플러스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재사항 착오의 경우에 요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참고사항을 눌러서 확인해 봐야 돼요. 참고사항 단추를 눌러보면 기재사항 착오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날짜는 원래 날짜 6월 22일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품명에서 엔터 치면 그대로 복사가 일어나고요. 수량에다가 120개, 단가는 10만원, 이렇게 이제 수량을 제대로 해주면 공급가액이 바뀌죠. 1200만원으로. 자, 그리고 나서 밑에서 확인을 누르면 우리가 두 건의 전표가 입력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6월 22일 날에 요 두 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전표 1000만원짜리, 그 다음에 플러스 전표 1200만원짜리 이 건을 이제 우리가 전자 발행을 해서 거래처 예림산업에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6월 22일로 조회를 해야 됩니다. 6월 22일부터 6월 22일로 엔터 해서 조회하십시오. 그러신 다음에 미전송된 거 체크 하나 하면은 쌍으로 체크가 일어나고요. 저 위에 있는 전자발행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자수정세금계산서라는 그림이 나타나죠. 두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상단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발행 단추를 눌러줘요. 그러면 두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줘요. 거래처로 발행됐다는 뜻입니다. 거래처 이메일로 발행이 되는 거예요. 요 이메일로.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로그인 단추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조회 누르면 두 개가 다시 나타나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또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또 한 번 확인 누르면 없어지죠. 그러면 이 창을 닫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창에서는 조회 단추 눌러서 여기 비어져 있던 자리에 전자 발행으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까지 부가가치세 1, 2번 문제는 순탄한 문제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부터가 3, 4번인데 조금 일이 많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아까
1번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16번 수출 유형으로 입력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봅니다. 자료 1은 미국의 블루라는 회사의 제품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이다. 수출 계약일은 7월 10일이고 수출 대금은 15일 날 전액 원화로 환가하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수출품은 20일에 선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이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전표 입력은 20일로 하는 겁니다. 선적일로. 거래가 선적일 기준이에요. 왜?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선적을 함으로써 우리가 선적일의 거래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금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외상을 한 게 아니고 미리 받았습니다. 선적 5일 전에 선불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가를 했다. 만약에 외화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20일 날 선적일의 환율로 과세표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5일 전에 환가했죠. 그러면 5일 전의 환율로 과세표준 신고하는 거예요. 환가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환가하지 않고 외화 자산으로 외화 예금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면은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은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과세표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보니까 똑같네요. 똑같아. 15일 날 대금을 받은 날의 환율과 5일 후에 선적한 날의 환율이 차이가 없으니까 어느 걸 적용해도 지금은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날 환율 적용해야 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왜냐하면 환가했기 때문에. 자, 그걸 정리하시고 전표는 7월 20일자로 입력해야 된다. 전표는 선적일 기준으로 입력한다는 거. 자, 수행과제를 봅니다. 자료 2와 7월 15일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선적일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아마 7월 15일에 대금이 입금된 것이 일반 전표에 입력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7월 15일 날 그것을 선수금으로 보았는지 어떻게 분계를 해놨는지 확인한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 거래 자료를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7월 15일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7월 15일. 네. 블루사의 선수금으로 보았습니다. 부채로 잡았어요. 1815만원. 네. 그리고 보통예금에 증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 1815만원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이냐. 우리 그 수출실적, 수출 신고필증, 신고필증에 보시면은 결제금액이라는 49번 항목이 있어요. 이 결제금액 15,000달러를 15일 날 환율로 곱해 보세요. 계산기를 가지고 15,000 결제금액 15,000달러 곱하기 15일 환율이 1210원. 1815만원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 일반 전표에 선수금이 바로 그 금액입니다. 1815만원. 이것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공급가액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15만원 계산기로 확인했고요. 요 금액이 선수금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 날짜는 선적일 날짜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7월 15일. 7월 20일. 네, 20일. 네. 7월 20일이죠. 유형이 16입니다. 수출. 유형이 16. 품명에다가
거기 수출 신고 필증에 보면은 중간쯤에 품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27번에 PURE 쿨이라고 되어 있네.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제품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품명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PURE COOL 무슨 섬유 이름 같아요. 자, 수량은 거기 30박스라고 있으니까 30 입력해 주시고 단가는 그냥 건너뛰시고요.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계산기로 계산했던 선수금 잡혀 있던 이 금액 1,815만 원을 입력하는 거.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는 거고요. 거래처는 BL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BL 블루CO LTD 확인.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세금날은 그냥 비워둡니다.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선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3번 혼합. 자,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제품매출인데 차변의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선수금 잡아야 돼요. 선수금 부채감소. 카드 분계했네 제가. 혼합 분계 3번. 네, 3번 혼합 분계해 주시고, 자, 대변의 제품 매출 그대로 두시고, 차변에다가 3번 차변에다가 선수금 259, 금액은 1,815만 원 되겠습니다. 탭키 누르셔가지고 선수금의 거래처는 블루 회사여야 돼요. 네, 그래서 7월 15일 일반 전표에서 블루사의 선수금 부채로 인식했다는 거 확인한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혼합 분계해서 차변에 선수금 잡아줘야 선수금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평가 문제에서 수행평가의 수행과제의 1번을 해결한 겁니다. 선적일의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16번 유형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2번 수출실적 명세서, 이거 작성해 줘야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수출실적 명세서 부가세 1번에 가시면 중간에 있어요. 수출실적 명세서 클릭하시고, 기간이 이게 지금 6월 달에 그 선적한 것이 7월에 선적한 것이잖아요. 7월에. 그러니까 과세 기간은 2기 예정으로 입력을 합니다. 2기 예정.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쭉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 수출 신고 번호는 그 수출 신고 필증에 5번에 있습니다. 하이폰은 생략하시고 숫자와 문자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071 1218 00 55 857 4. 네, 그러면 하이폰이 JH에 붙고요. 선적일자 7월 20일을 입력하면 되죠. 20 23 07 20. 통화 코드는 미국 달러이기 때문에 이 더블 클릭을 해서 미국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십니다. 미국하고 엔터 치면은 USD라고 하는 코드가 검색이 될 거예요. 네, 수출 신고 필증에 USD 환율표에 나오던가요? 예, USD라고 나오죠. 네, 환율표. 그래서 USD 미국 달러 확인. 환율은 1210원.
15일 날 환율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선적은 20일 날 했지만 환가를 15일 날 미리 받아서 선수금으로 받아서 환가했기 때문에 15일 날 환율 1210원. 외화로는 결제 금액 15,000 15000 15,000달러를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네, 우리 조금 전에 메인 매출 전표에 공급가액에 입력했던 1,815만 원이 원화로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네, 요 한 줄 입력해 주는 거예요. 네, 저장 단추 없으므로 이건 자동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3번을 합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조회해서 저장해 두면 되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정기신고에서 엔터. 네, 여기 기타 6번에 1,815만원 부가세 과세표준만 신고되죠. 영세율이기 때문에 세액은 없고 과세표준만 신고를 합니다. 저장 단추 눌러놓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저장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네, 이렇게 함으로써 부가세 문제 세 번째 문제죠. 수출시정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문제 했습니다. 쉬운 문제. 쉬운 문제. 예, 다른 거에 비하면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라든가 네, 또 대손세 공제 신고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이런 거에 비하면 쉽다 이거죠. 절차도 3개밖에 없죠. 다른 건 수행과제가 4개, 어떤 건 5가지가 있는데 수행과제가 3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가 나왔네요. 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기계장치 구입한 게 세금계산서가 하나 있고요. 화물차 구입한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또 한 장 넘겨보면 노트북을 구입한 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종기계로부터 공장에 사용할 제품 조립용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다음에 하늘모터스로부터 물류팀에서 사용할 배송용 화물차 구입한 세금계산서입니다.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1, 2번 다 51번 유형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료 3번 쿠팡으로부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가지급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 입력하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노트북을 샀는데 대표이사 개인적이니까 집에서 쓴다는 얘기예요. 네.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 사용이라고 안 하죠. 업무용이에요. 사무실에서 쓰면. 그러나 이건 개인적 사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요 105,000원. 이게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이에요.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료 3번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 자, 수행과제를 보겠습니다. 수행과제 2개밖에 없어요. 네, 문제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자, 자료 1부터 자료 3에 대한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네, 그래서 일반 전표는 세 번째 거를 일반 전표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번과 2번은 51번 과세로 입력하는 것이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자료 1에 있는 기계장치 구입 세금계산서 거래 날짜 10월 15일입니다. 10월 15일. 유형은 50일.
50일. 조립기계 수량 하나, 단가 4천만원. 거래처는 유정기계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네 외상하면 안 되죠. 혼합으로 제품이나 상품이 아니니까 혼합으로 분계하신 다음에 원재료가 아니고 기계니까 기계장치.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먼저 바꾸고 내려와서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해야 돼요.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외상매입금이 아닙니다. 미지급금 4,400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유정기계가 됩니다. 외상분계하는 것은 제품 거래 또는 상품의 거래, 재고자산의 거래에서만 외상분계하세요. 자, 요거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혼합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외상매입금이 아니고요. 또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주셔야 돼요. 다음에 자료 2번 화물차 구입한 세금계산서입니다. 자, 작성일자 11월 7일입니다. 자, 날짜부터 11월 7일로 바꾸시오. 유형이 50일이죠. 이것도 50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는 50일. 품명은 화물차. 수량 하나. 단가는 2천만원. 거래처의 이름은 한울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이것도 외상이니까 혼합. 자, 원재료를 무엇으로 바꿔야 되죠? 네, 차량 운방으로 바꿔야 됩니다. 208번.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이에요. 2,200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2,200만원. 거래처는 하늘모터스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료 3. 이것은 일반전표 입력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전표 가가지고 신용카드의 거래일시 12월 13일 날짜를 12월 13일로 일반전표 날짜를 바꾸고 차변이 가지급금 거래처 입력해야 돼요. 대표이사의 이름입니다. 오세정. 금액은 115만 5천원. 합계금액이죠. 115만 5천원. 대변은 카드사의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죠.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입니다. 카드로 샀기 때문에 카드사의 미지급금 부채로 인식합니다. 금액은 115만 5천원.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차변의 가지급금, 자산, 대변 자산 증가이고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1번이 끝났습니다. 다음 수행과제 2번은요. 2기 확정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하고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이거 자동 작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이것도 자동 작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해서 저장 눌러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잘 입력했다면은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거저예요.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맨 밑에 있죠? 클릭하시고 이게 기간이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되잖아요. 2기 확정이에요. 10월부터 12월로 작성 기간을 입력한 다음에 요 위에서 불러오기 단추 있는 것은 이걸 눌러야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단추를 클릭하면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 쭉 보여요. 지금 우리는 기계장치하고 차량 운반구하고 요 두 가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개정 과목이 다 나타나 있으니까 이득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밑에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질의가 나오느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데이터를 전표에서 새로 불러옵니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삭제가 됩니다. 불러오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 예 해주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기계장치하고 차량 운반구 두 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할 것이 없어요. 지금처럼 불러오기해서 자동으로 작성을 해준다. 자, 저장 단추가 없는 걸로 봐서 자동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로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나왔었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은 10월부터 엔터 10월부터 12월로 입력하고 정기신고에서 엔터합니다. 네, 고정자산에 여기 반영됐겠죠? 11번에. 자, 위에서 저장 단추 눌러 놓아야 돼요.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저장 단추 있는 부속 서류들은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창이 바뀌었을 때 저장된 거 불러다가 답을 찾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가세 문제 네 번째 문제를 다 마치게 됩니다. 네, 모의고사 1회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 3번과 4번을 쉬운 걸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열려 있는 여러 가지 부속 서류라든가 전표를 가지고 그 다음 수행평가 11번부터 20번까지 이 10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22점을 우리가 취득하게 됩니다. 자, 11번 문제. 비타민 에어의 회사 등록 정보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거야. 여러분 회사 등록 메뉴에 가서 빨리빨리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국법인이며 사업장 종류별 구분은 비상장 대기업에 해당이 된다. 대기업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사항 눌러보세요. 대기업인가 중소기업인가 하는 것은 추가사항이 나와 있어요. 네, 추가사항 보시면 법인 구분은 내국, 중소기업 여부에 중소기업, 종류별 구분에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죠. 올바르지 않은 건 1번이다 해서 여러분이 마우스로 1번 클릭하시면 돼요. 다음 12번 메인 매출 전표겠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조에 6월 22일자 수정 세금 계산서의 수정 사유를 코드로 입력해라. 우리가 저기 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걸 꼭 물어보니까 메모하자고 그랬잖아요. 1번이죠. 1번. 네.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을 답을 1로 입력하시면 돼요. 까먹었다 아니면 안 적어놨다 그러면 6월 22일자 메인 매출 전표
조회에서 보는 방법은 여기다 6월 22일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 수정된 거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 저 위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이걸 말한 거예요. 수정 입력 사유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답은 1번이다. 다음에 13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조회해서 1기 확정신고기간 동안 빌 36524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서 기간을 1기 확정신고기간이니까 4월부터 6월 기간으로 조회해 보세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내역관리 이 메뉴로 갑니다.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 말이에요. 그래서 4 엔터 4월 1일 뒤에 날짜는 6월 30일 엔터 엔터를 칩니다. 네, 여기에 있는 금액의 요 합계 금액 여기 보면 국세청에 전송된 건이 4건이잖아요. 그 금액의 합계가 바로 빌 36524에서 발급한 것만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5,700만 원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5,700만 원) 입력해 주세요. 다음은 14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는데 1기 확정 1기 확정이면 역시 4월부터 6월입니다. 1번 날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는 1기 확정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금 매입 매출 지원표 입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로 가셔가지고 4월부터 6월로 입력을 해요.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작성이 됩니다. 4월부터 6월. 그래서 1번 난의 금액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250-486-650. 다음에 1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확정 지금 여기 현재 불러져 있는 서류입니다. 영세세금계산서 5번 난의 금액은 얼마인가? 5번 난의 금액 4,500만 원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수출실적명세서 2기 예정 그러면 수출실적명세서 아까 작성해 놓은 거 안 닫았는데요. 2기 예정이 7월부터 9월이죠. 10번 수출한 재화의 원화금액은 얼마인가? 10번 수출한 재화의 원화금액 1,815만 원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같은 금액이니까. 다음 17번 부가세 신고서 제2기 예정 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 6번 난의 금액은 얼마인가? 네,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2기 예정이므로 7월부터 9월로 조회한다는 거죠. 7월부터 9월로 조회합니다. 그래서 6번 난의 금액을 보시면 1,815만 원이죠.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고요. 다음에 18번 부가세 신고서 2기 예정에 수익금액 제외 총액은 얼마냐? 부가세 신고서의 수익금액 제외 총계는 여기 과표를 눌러봐야 알 수 있어요. 과표의 31번 수익금액 제외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이건 뭔가 처분한 걸 거예요. 매출액으로 안 가는 것을 우리가 수익금액 제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요것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19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조회하라. 아까 열어놨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로 아까 작성을 해놓은 거고요. 감가상각 자산별 공급가액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건물과 구축물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기계장치 4천만원, 차량 운반구 2천만원, 기타 감가상각자산 제로. 건물 구축물도 틀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19번은 1번이다. 다음 20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2기 확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번 난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부가세 신고서를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합니다. (10월부터) 12월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11번 6천만원이죠. 11번 난의 금액은 얼마냐. 6천만원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수행평가 요 10문제가 22점, 이론이 30점 해서 지금까지 52점을 해결한 거죠. 나머지 뒤에 문제가 이제 48점이 남아 있어요. 결산, 그 다음에 근로소득관리, 요게 48점이라는 결산과 근로소득관리가 48점이다. 그러면 결산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수동결산 문제입니다. 2번은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행과제를 보면은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를 하시오. 그러니까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을 완료한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할 때 요 날짜 잘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서 손익대체분계를 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산을 먼저 해야 되죠. 자, 수동결산을 먼저 하는 겁니다. 결산일 현재 보유한 외화부채는 다음과 같다. 결산 정리를 하라. 결산 정리분계 입력하라. 자, 외화부채나 외화자산은 현재의 환율로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외화장기 차입금이 5만 달러가 있는데, US 달러 5만 달러가 있는데 전기 말에는 1,050원으로 외화부채를 평가했었어요. 1달러당. 그런데 이번 결산 때는 환율이 많이 올랐네요. 1,200원으로 달러당 150원만큼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150원 곱하기 5만 달러, 요만큼이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부채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150달러 곱하기 5만 불 곱하기를 해보시면 750만 원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750만 원만큼 부채는 증가하고 차변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산 정리분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비용이 외화 환산 손실이에요.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에요. 그래서 이 분계는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영업의 비용의 발생 750만 원,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 증가 750만 원, 이러한
결산 정리 분계가 필요한 겁니다.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935 엔터 가셔서 750만원 대변은 외화 장기 차입금. 이게 거래처를 알려주는 경우가 더 거래처 있네요. 네, 크래프트 co.kr. 네, 그래서 CR로 줘야 합니다. CR 거래처 넣어야 돼요. 차입금 같은 경우. 그리고 대변에 750만원 부채 증가. 네, 그 거래처 있었습니다. 아마 차입금은 결산 정리 분계에서도 거래처를 꼭 알려줄 거예요. 거래처 잘 넣으시고요. 자, 외화 부채 평가 문제를 수동 결산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다음에 자동 결산 문제를 보면은요. 기말 재고 자산의 실사 내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재료 하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 제공품 하면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 평가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제품 하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읽어봐야 됩니다. 기말 제공품에는 외주 가공업체가 보관 중인 당사 소유의 제공품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우리가 외주를 주는 제공품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고에는 없기 때문에 실사를 해보니까 우리 창고는 이것만 있었던 거죠. 근데 거래처에 우리 외주 가공업체에도 우리 제공품이 지금 400만원이 그 창고에, 거래처 창고에 있다 하니까 이건 더해줘야 됩니다. 외주 업체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우리 겁니다. 네, 가공해서 다시 우리 공장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재고예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에는 400을 추가해가지고 2,710만원으로 입력해야 된다. 그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자동결산 메뉴를 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 및 재무제표의 메뉴에 있죠. 결산자료 입력.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해야죠. 1월부터 12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원재료비에 있습니다. 원재료비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에 8750 플러스 엔터 하시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노무비 지나고 경비 지나서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 여기에 2,710만원 입력해야죠. 27100 플러스 2,710만원. 그 다음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이죠. 여기에 있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 3,750만원이죠. 37500 플러스 3,750만원. 그러면 입력할 데이터 다 입력했으므로 저 위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눌러서 전표에 반영을 해야 되죠. 자,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전표가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을 해야죠.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한 다음에 불러오시겠습니까? 물어볼 때 아니요 해가지고 지금 방금 전표가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그래야 당기순이익도 바뀌거든요. 여기서 아니요 해주세요. 바뀌어진 당기순이익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처분 예정일 날짜는 당기의 날짜를 입력하는 거예요. 처분 예정일에는 당기라고 주어진 날짜 2024 0331 그리고 처분 확정일은 전기라고 되어 있는 날짜를 입력하는 겁니다. 전기 2023 0331 그리고 여기에서도 손익 대체 분계를 하시오라는 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표 추가를 여기서도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 잊지 말고 클릭하시고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결산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작성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마치면 돼요. 이 상태로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수행평가가 21번부터 35번까지 쭉 이 답안을 찾아서 답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3점을 취득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로소득 관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쭉 하시는 동안에 이걸 뭐 순서대로를 하는 게 이건 뭐 TAT 2급은 뭐 앞에가 아무래도 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론이든 부가세 문제든 어려운 거는 그냥 넘겨놓고 하시고 넘겨놓은 것은 실무수행평가를 바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넘겨놨기 때문에 그걸 해놓고 어쨌든 실무수행평가를 해야 답이 찾아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가세 문제에서 3, 4번을 너무 어려워서 안 했다. 그러면 아까 그 결산 전에 했던 11번부터 20번은 그거 하고 나서 해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평가 문제를 미리 하면 안 돼요.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이게 틀릴 테니까. 그런데 근로소득관리에 가면은 1번 문제하고 평가 문제 나오고 2번 문제하고 평가 문제 3번 문제하고 평가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어쨌든 하는 것은 바로 평가 문제에서 답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점수를. 그래서 근로소득 관리가 여러분에게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근로소득 관리를 먼저 하는 건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요. TAT 2급 응시하실 분들 근로소득 관리는 앞에 메인 매출 전표나 일반 전표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분야가 다른 그 소득세 분야의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득세 이론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뒤에 지금 우리 부양가족 등록이라든지 급여계산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공부해 볼 때 보면은 이 TAT 2급 준비할 때 근로소득 관리가 더 쉽게 느껴졌어요. 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쉬운 거 먼저 해놓고 앞에 와서 부가세 문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거기 549페이지에 있는 실무수행평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